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은 시원한 사이다 사연 기다리시는 분들 집중하셔야겠는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사이다를 보여줄까요?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 사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혹시 저와 같은 지역에 사시는 분이 사연을 듣고 계시다면 반가울 것 같은데요. 사연 채널이라는 것을 처음 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이었답니다. 제가 한 곳에 정착하는 걸 못하고 관심사가 다양해서 이것저것 듣는 편인데 사연 채널만큼은 위로가 돼서 꽤 오래 들어온 편인 것 같아요. 여러 사연 채널을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 여기 사연에 빠지다 채널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공감 가는 내용이 많고 성우분들 목소리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듣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제 이야기는 아마도 굉장히 시원한 사이다 사연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날의 이야기는 정말 속이 후련하고 통쾌했거든요. 일단 설명하기에 앞서 저의 앙숙과 다름없던 두 동서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야겠는데요. 저는 장남과 결혼해 사는 첫째 며느리였고 둘째 동서, 셋째 동서가 차례대로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다른 집은 보면 순서가 뒤죽박죽인 경우도 많던데 어째 저희 시댁 쪽은 참 순서대로 장가를 가게 됐네요. 먼저 저희 남편, 시댁의 장남인 만큼 책임감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답니다. 특히 시어머니를 모시는 데 있어서 더욱 그랬어요. 이런 걸 보통 효자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 저는 남편에게 시집 오면서 걱정이 아주 많았습니다. 저에게 자상한 면모를 보이며 자라긴 했지만 결혼하고 나서 지나치게 시댁에 신경 쓰고 저를 등한시할까 봐서요. 저희 친정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탐탁지 않아 했어요. 니들이 좋다니까 내가 여기서 뭐라 말 덧붙이긴 그렇지만 솔직히 나는 우리 예비 사이 썩 마음에 드는 건 아니야. 네 얘기만 들어봐도 너무 효자 노릇하려고 드는데 그게 며느리로선 좋은 게 결코 아니거든. 나만 봐도 알잖니? 저희 친정어머니는 본인이 시집살이를 많이 겪고 살아오신지라 특히나 더 걱정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게 된 후 저는 제 걱정이 괜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남편은 가정에 매우 충실한 사람이었고 특히 저희 시어머니는 상당히 유순한 성격의 소유자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외려 며느리를 어려워하고 조심스러워하시는 그런 분이셨답니다. 어쩌다 연락 한번 하시는 것도 일부러 남편을 통해 하실 만큼이요. 한마디로 배려심이 깊으신 분이셨죠. 걱정이 많았는데 여기서 한시름 놓았습니다. 아가, 내가 혹시나 너를 불편하게 하는 일이 있거든 언제든 말해라. 내가 눈치가 둔한 편이라 너한테 실수라도 할까봐 걱정이 될 때가 있어. 나는 그저 니들이 잘 살면 되고 내 쪽은 아예 신경 써도 되는데 안부 인사며 뭐며 이런 거 일절 안 해도 돼. 혹시라도 네가 신경 쓸까봐 미리 말해놓는 거야. 아, 어머니, 제가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저를 이렇게나 배려해 주시는데요. 제가 살가운 며느리는 못 되어도 적어도 첫째 며느리로서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하도록 할게요. 감사해요, 어머님. 시어머니가 워낙에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니 제가 먼저 다가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누군가에게 쉽게 다가가고 친화력을 발휘하는 성격이 아닌데도요. 시어머니 역시 제 노력에 감동하시며 저를 슬그머니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와 친해지며 한 가지 구슬픈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이 이야기를 시어머니 입을 통해 들은 날 정말 펑펑 울었답니다. 말 그대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건 바로 남편이 왜 효자가 될 수밖에 없었으며 책임감이 그토록 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비하인드 스토리였는데요. 시어머니께서는 사실 2번 결혼하셨고 지금의 시아버지가 2번째 남편이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마흔이 되기 전까지 원래 함께 사셨던 시아버지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무서운 분이었다고 합니다. 가정에 대한 책임감은 하나 없이 밖으로 여자나 만나고 다니고 틈만 나면 처자식을 때리는 사람이었다고 하네요. 그런 시아버지로부터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온 날엔 어린 자식들을 일부러 이웃집에 맡기기도 하고 어쩔 땐 당시 일하시던 국밥집에 같이 데리고 가시는 등 온갖 노력을 다하셨다고 했어요. 도망치고 싶었지만 이혼이 흠이라 여겨졌던 시기였기에 시도도 못하시고 그렇게 죽어라 노력하며 아주 가난한 환경에서 남편을 키우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내 새 아들을 키우면서 너무 한이 맺힌 게 있다면 그 인간한테 한 번도 맞서보지 못했다는 거야. 그저 매일 맞으면서도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지. 우리 아들들이 몸이 커서는 다행히 그 인간이 덜 그러긴 했지만 돈을 안 벌어오니 경제적인 건 그저 내가 다 떠안을 수밖에 없었어. 아마 우리 아들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면 참 좋았을 텐데 어쩔 땐 그 모든 게 내 탓인 것 같구나. 그러다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고 시어머니는 비로소 해방이 되셨다고 합니다. 남편이 죽은 장례식장에서 슬픔은커녕 안도감을 느끼셨다고 하네요. 그런 스스로에게 놀라며 죄책감을 느끼면서도요. 아무쪼록 그러다 만나게 된 분이 지금의 시아버지이신데요. 제가 보기엔 퍽 다정하신 분입니다. 평생을 공기업에서 일하시다 부인과 사별했고 슬하에 자식은 따로 없다는 정도만 말고는 아는 게 없습니다만 시어머니에게 해주시는 작은 배려들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저 사람 만나서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 남들은 늙은 여자가 2번씩이나 결혼했다 하면 욕하겠지만 어머님, 그게 욕먹을 일이에요. 어머님 행복을 위해 선택하신 건데요. 어머님이 행복하시면 됐죠. 시아버진 꽃을 선물해 주시거나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디저트를 식탁 위에 놓아주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셨는데요. 시어머니께서는 부끄러움을 느끼시면서도 시아버지의 그런 표현에 소녀처럼 좋아하시곤 했습니다. 저도 보기 좋았죠. 그리고 당시 장가를 안 가신 도련님들도 좋은 분들이라 시댁이 참 따스했는데요. 도련님들은 시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었는데 제가 어쩌다 남편과 방문을 하면 형수님, 형수님 하며 잘 따르곤 했습니다. 남편도 다정한 사람이었지만 도련님들 역시 남편의 판박이었어요. 무슨 말을 해도 상대를 먼저 생각할 줄 알고 월급에서 시부모님 용돈을 따로 챙겨드릴 만큼 속이 깊은 사람들이었죠. 그러다가 언젠가는 제 생일이라고 이 도련님들이 남편과 함께 깜짝 파티를 준비했는데요. 무척이나 감동이었습니다. 녀석들이 먼저 나한테 제안을 하더라고. 요즘 남자도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사랑받는다고. 그래서 내가 당신 놀라게 해주려고 준비했지. 정말? 도련님 너무 감사해요. 솔직히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냥 케이크 불고 끝날 줄 알았던 생일이 덕분에 기억에 남는 날이 되었어요. 사실 저희 남편은 다 좋은데 워낙에 우직한 곰 같은 스타일이라 약간 센스가 부족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생일날 언제나 정해진 계획대로 움직이거나 식당 가서 케이크를 불고 끝날 때가 많았는데 우리 도련님들이 그런 면에선 큰 행복을 주었죠. 그런데 이 행복에 서서히 그늘이 생긴 건 바로 앞서 잠깐 언급했던 2 동서들이었습니다. 먼저 둘째 서방님이 동서를 처음 데려온 날, 그날이 아직도 기억에 선연한데요. 둘째 동서는 2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시어머니와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시댁을 휙 둘러보더라고요.
어느 정도 사는 집구석인가를 가늠하는 눈치였습니다. 사실 여자들이 어떤 촉이나 감이나 이런 면에서 더 예리할 때가 있잖아요. 둘째 동서를 처음 봤을 때 저는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군요. 둘째 동서는 친정이 강남에 있고 아버지가 사업가시라 유복한 집안에서 자랐다고 들었습니다. 본인은 딱히 큰 능력은 없이 일반 회사원이었는데 친정이 잘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단이며 예물이며 꽤나 크게 바래왔었고요. 집도 무리한 대출을 끼어가면서 무조건 강남에 있는 신혼집을 고집했습니다. 자기가 친정의 도움을 받을 테니 30억대를 호가하는 집을 전세로라도 살기 원한다고 했죠. 솔직히 예단비 액수가 너무 크지 않아? 물론 시어머니가 아무 말씀 안 하셔서 나도 입 다물고 있긴 했는데 몇 억을 툭툭 내뱉는 게 좀 그렇네. 우리 도련님 좋은 금융 공기업 다니고 잘릴 걱정도 없이 좋은 조건인데 자꾸 자기 친정 이야기하면서 선심 쓰듯 구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남편도 제 말에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동의한다는 뜻이었죠. 실제로 둘째 동서는 결혼 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건 저를 향해 하는 말이었는데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 저희 아빠가 무역 사업을 하셔서 저는 해외여행을 정말 많이 다녔거든요. 유럽 같은 곳은 수시로 드나들었죠. 뭐 그래서 외국어를 잘하는 편인데 이인은 외국어 쪽엔 약하더라고요. 연애하면서 많이 알려줬어요. 이제 저만큼은 아니지만 꽤 해요. 아, 제가 수민이한테 많이 배웠어요. 아, 근데 형님 되실 분은 외국 여행 같은 거 많이 다녀와 보셨어요? 어딘가 좀 한국 토박이 느낌이 나서요. 왜 해외 안 나가고 한국에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딘지 형님에게서 그런 느낌이 느껴지네요? 네? 아, 저는 외국 여행은 그리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이제는 한국에도 좋은 곳이 많으니까 시간 나면 차라리 국내 여행을 가는 편이죠. 실제로 저는 이미 어렸을 적 외국 여행을 많이 다녀왔기에 남편과 시간이 맞을 때면 국내 여행을 자주 다녀오곤 했습니다. 물론 아이를 낳고 나서는 시간 여유가 없었기에 그럴 여력도 없었지만요. 근데 이놈의 둘째 동서가 결혼 후엔 완전 정신줄을 놓은 건지 자꾸 저를 자극하더라고요. 그것도 시부모님이 있는 앞에서 대놓고 말입니다. 저에게까지 하는 건 애교로 봐줄 수 있지만 시부모님 앞에서 그런 소리를 찍찍 발설하는데 너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거기다 그날 둘째 동서는 추석임에도 불구하고 힘든 일은 죄다 저에게 맡겨두고 수다만 떨기 바빴습니다. 시어머니를 붙잡고 그렇게 세워라 내워라 수다를 떨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게만 맡겨놓으셔서 미안한 안색이면서도 동서가 말을 거니 받아주셔야 했고요. 저를 도와주는 건 남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도와준다 해도 쉽게 끝날 일이 아니었어요. 남편도 나중엔 설거지로 근육통이 왔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당시 셋째 도련님이 미국으로 연구를 하러 가게 되어 1년 정도 미국에 있으셨는데요. 도련님의 존재가 그립기까지 하더라고요. 있었다면 저를 도와주셨을 텐데요. 참 외롭고 서글픈 감정까지 들었습니다. 야밤이 되어서야 겨우 일을 끝내고 입가심 겸 다 같이 둘러앉아 둘째 송서가 사온 매실차를 마셨는데요. 동서는 고급 매실차라는 것을 강조하며 또 한 번 허세 아닌 허세를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떠름하게 웃고 있었고요. 근데 거기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형님, 제가 이번에 괌에 갔다 왔는데 해변가에 사람이 없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서 그냥 책 하나 읽으면서 파도 소리 듣고 있는데 너무 좋은 거 있죠? 우리 형님도 그런 곳에 가서 즐기면 참 좋을 텐데. 아참, 형님은 지방에 살아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시죠? 아쉽네 정말. 여보, 우리 다음에 형님도 껴서 같이 가요. 사람이 한번 태어났으면 그런 데도 둘러봐주고 그래야 살맛이 나는 거죠. 여기서 열이 확 받더라고요. 이땐 저도 한마디 따끔하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제 발언에 시댁의 공기가 서늘해질 걸 예상했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해야 기강이 잡히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동서, 나도 감 갔다였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 무시하는 거 그만둬. 동서 집안이 여유로운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사람 까내리고 함부로 평가하는 거 그건 좀 아니지 않아? 어머 형님, 제가 언제 까내렸다고 그래요?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그게 까내린 거지 뭐야? 그리고 동서, 내가 지방 산다는 이유로 여유 없다 뭐다 하는 것 같은데 동서가 나에 대해 제대로 아는 거 뭐가 있어? 사람 함부로 평가하는 것도 잘못이고 지금 시부모님 다 있는 앞에서 이러는 것도 잘못이야.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해줘. 나도 지금껏 많이 참았어. 제가 크게 내지르자 동서는 조금 주춤하더니 입술이 툭 튀어나와선 자기 남편을 쳐다보더군요. 서방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곤란해하는 표정을 지었고요. 결국 저 형수님, 저희 집에 가야겠어요. 하고 자리를 파하며 찝찝하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 시어머니께서 나중에 저를 따로 불러 둘째 동서를 잘 태울 테니 그래도 손윗사람으로서 너무 야단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순간 시어머니가 동서 편을 드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도 기분이 상한 당사자인데 그때만큼은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선 아들이 혹시라도 며느리와 싸워 부부싸움이라도 날까봐 걱정하시는 모양이었었는데요. 이해가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섭섭했죠. 남편이 나중에 저를 위로해 주어 풀리긴 했지만 어쨌거나 둘째 동서와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둘째 동서가 더욱 기고만장해지게 된 사건이 생겼는데요. 동서네 쪽 친정 아버지가 사업 하나가 잘 풀려서 동서에게 비싼 외제차를 사주게 된 것입니다. 동서엔 SNS가 외제차로 온통 도배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얄밉게도 평소 시댁 방문을 싫어하던 동서는 언제부터인가 줄기차게 시댁에 들려 일부러 저희 차 바로 옆에 번쩍거리는 자기 차를 주차시켜 놓더라고요. 의도가 빤해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남편이 무시하자고 해 참았죠. 똥이 무서워서 피해, 더러워서 피한다는 말도 있잖아. 그냥 우리가 무시하면 돼. 내가 보기엔 재수 씨는 답이 없어. 괜히 더 열내고 그래봤자 우리만 더 힘들어질 거야.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자. 우리가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 남편의 침착한 대응에 저도 수긍했죠. 정말 남편 말 맞다나 동서 같은 사람은 제가 뭐 몇 마디 한다고 해서 개조되거나 좋은 쪽으로 바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실수였을까요? 어느 날은 시어머니 생신을 맞이해 가까운 거리의 소고기집에서 외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둘째 동서가 굳이 걸어가도 될 거리를 자기 차로 움직이자고 하더라고요. 동서, 요즘 어머님 살 뺀다고 산책하는 거 좋아하셔. 어차피 여기서 10분 거리니까 천천히 걸어가자. 아니에요. 허리도 불편하시면서 무슨 산책이에요. 어머님, 제 차로 움직여요. 제 차가 시승감 좋아서 긴 시간 운전해도 편안하니까요. 형님의 차는 너무 불편해요. 국산 차는 이래서 안 좋다니까. 어머님 얼른 제 차로 타세요. 형님, 어머님 제가 모실 테니까 형님이랑 아주버님은 그럼 천천히 걸어오세요. 여기서 한번 폭발하고 싶었지만 생신이신지라 온 힘을 다해 참았습니다. 어머니가 전에 하신 말씀도 생각났고요. 저 역시 되도록이면 큰 갈등 만들지 않고 평화롭게 지나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동서는 소고기집에 도착해서도 자꾸 혼자 궁시렁 대더라고요. 아, 소고기집은 강남이 최곤데 여기 누가 예약한 거예요? 아, 형님이 하셨다고 했나? 제가 예약한 걸 알면서도 일부러 저렇게 사람 속을 긁더라고요. 참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남편도 내내 불편한 표정으로 고기를 구웠습니다. 둘째 서방님은 못 들은 척 행동하고 있었고요. 동서의 말로 인해 분위기가 다시 한번 서늘해졌는데 정작 본인은 모르더라고요. 모른다는 게 신기했죠. 저 같으면 눈치라도 한번 봤을 텐데요.
그러다 제가 남편이 굽고 있던 집게를 이어받아 소고기를 굽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동서가 그 모습을 뻔히 보더니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형님은 이런 곳에서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해보셨죠? 저는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해보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말려서 못 해봤거든요. 형님 고기 굽는 솜씨 보니까 딱 견적이 나오는 게 해보셨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형님은 고향도 지방이라고 하셨으니까 지방 고깃집에서 하셨겠죠? 동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네? 뭐가요? 또 그놈의 지방 이야기 적당히 하지. 이 말에 동서가 조용히 침묵을 지키더라고요. 천진한 얼굴로 묻는 동서의 얼굴을 한 대 때려주고 싶었는데 다행히 그 뒤론 알아서 조용히 있길래 참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자 이어진 말은 전보다 훨씬 더 심했습니다. 제가 구운 고기를 서방님이 집어 동서의 그릇에 올려놓았는데 근데 형님 일해보신 것 치고는 고기를 잘 굽는 편은 아니시네요. 여기 핏물이 그대로잖아요. 제 건 다시 구워주세요.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주는 거야. 지방에서 일하셔서 그런가? 여보, 그럼 당신이 구워 먹어. 왜 그래, 형수님 불편하게. 당황한 둘째 서방님이 그제서야 동서를 말리려 했지만 전 조금씩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동서는 계속 다시 구워달라며 고기를 제 쪽으로 던지더군요. 경악스럽게도 고기가 그대로 제 가슴 쪽으로 던져져 툭 바닥에 떨궈졌습니다. 가뜩이나 하얀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는데 옷이 엉망이 되어버렸죠. 그 와중에 시부모님께서는 일단 가만히 지켜보실 뿐 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속상한 마음에 바닥에 떨궈진 고기를 줍고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그때 저보다 먼저 나선 사람이 있었어요. 재수씨, 뭐 하는 겁니까? 바로 험악한 얼굴을 하고 있는 남편이었어요. 지금 내 아내가 만만해요? 내 아내, 재수씨 손이 동서되는 사람이에요. 예의를 지킬 땐 지켜야지. 지금 선을 넘어도 너무 넘는 거 아니에요? 나 누군가에게 특히 가족한테 듣기 안 좋은 말 하는 사람 아닙니다. 근데 이건 정말 지나치네요. 식당 와서 집게 한번 안 들고 계속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켜대는 태도 그거 뭐예요? 내 아내를 뭘로 생각하는 겁니까? 지금 당장 사과해주세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화가 나서 나선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자 동서도 그제야 당황했는지 말을 얼버무리며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등 고기를 불판에 던지려고 했던 게 힘 조절이 잘못되었다는 등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시어머니도 조용히 입술을 여셔서 둘째 네가 잘못한 일이라고 한마디 하셨어요. 모두가 둘째 동서를 좋지 않은 눈길로 보자 단단히 위축되어 이래서 처음부터 집에 가고 싶었다느니 그런 말을 내뱉더라고요. 그의 남편은 단단히 화가 났는지 계속해서 큰 소리로 내뱉었습니다. 덕분에 고깃집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이쪽으로 죄다 몰려왔죠. 재수씨, 나는 재수씨가 처음 우리 집에 식구로 왔을 때 누구보단 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요. 근데 후회가 아주 많이 되네요. 내 동생 안목이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솔직히 진우 너한테도 실망이다. 형으로서 너한테 못한 거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름 챙겼다고 생각했는데 넌 재수씨만 신경 쓰느라 나나 네 형수가 어떤 기분일지 전혀 생각하지도 않네. 죄송하지만 저희 먼저 가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식사 마저 하고 오세요. 아, 참, 형, 잠시만. 둘째 서방님이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저희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나와버렸고 그렇게 저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나오자마자 콜라 한 잔 마신 듯한 시원함, 통쾌함과 더불어 약간의 미묘한 찝찝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한 말은 물론 다 맞는 말이었지만 이후 저희가 편하게 시댁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나눌 수는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그래도 어찌되었건 다른 건 생각 않고 말을 질러준 남편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이었던 부분은 이후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둘째 동서의 행동이 꽤나 얌전해졌다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얌전해졌다는 말은 무례하지 않게 저를 대했고 명절날에 자기 도리는 하고 가더라고요. 평상시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요리도 하는 신용이라도 했고요. 또 시어머니는 저를 불러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이 말씀으로 사실 그간 쌓여있던 오해가 많이 풀어지게 되었는데요. 아가, 내가 너를 더 챙겼어야 했는데 그날 진성이가 한 말 듣고 나도 많이 반성하게 되더구나. 미안하다. 나도 모르게 젊었을 적 습관이 나와버린 게야. 그 애가 너한테 대바라지게 구는 걸 보면서도 나서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만 나약해지고 말았어. 또 진우도 많이 너한테 미안해하고 있단다. 네가 자기를 많이 챙겨줬는데 그걸 등졌다고. 우리 가족이 너에게 참 미안하구나. 시어머님 번번이 자신이 나서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그게 더 큰 가족의 분란과 갈등이 될까 두려우셨다고 합니다. 듣고 나니 이해가 되더군요. 혹여나 동서를 편애하는 건 아닐까 하고 속으로 품었던 시어머니에 대한 오해를 이날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전히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어도 사과를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겼어요. 그리고 저는 당시 아버지 사업을 돕느라 바빠지게 되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이번에 렌트카 사업을 따로 또 시작하게 되시면서 관리자가 한 명 필요했는데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제게 부탁을 한 것이었어요. 아버지는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랐으니 다시 회사에 복귀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내심 아이 양육에만 집중하느라 집에만 있었더니 좀이 쑤시기도 했고 사회생활이 그리웠던지라 수락을 했고요. 그러면서 시댁에는 거리를 두고 열심히 워킹맘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셋째 도련님이 미국에서 돌아오신다는 연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 네? 도련님이 이제 오신다고요? 당연히 기쁘죠. 뭐 먹고 싶어요? 귀국 파티 해야죠. 타지에서 연구 마치고 돌아오시느라 힘들었을 텐데 제가 대접할게요. 에이, 마음은 감사한데 요리하시긴 힘드실 테니까 그냥 우리 밖에서 먹어요. 도련님은 남편보다 저에게 가장 먼저 연락했는데 제가 그만큼 특별히 셋째 도련님과는 유대관계가 깊었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 성격도 비슷한 구석이 있고 대화도 잘 통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도련님이 제게 살짝 말하신 것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뭐라고요? 여자를 소개시켜 주신다고요? 웬일이에요? 아니, 정말이에요? 도련님은 사실 비혼주의자였습니다. 자기가 키우는 고양이들과 함께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주의 성향도 강하고 아무래도 가정을 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맞춰 사는 건 자신이 없다고요. 그런 도련님이 소개시켜주는 여자라니 저나 남편 모두 들떠서 어떤 여자일지 궁금했습니다. 무엇보다 기대가 컸던 것 같아요. 도련님의 인품에 걸맞는 여자, 어떤 인상에 어떤 성격을 가진 여자일까 하고요. 그리고 셋째 동서를 만나는 날, 저는 속을 뻔했네요. 얌전하고 차분한 인생의 말입니다. 셋째 동서는 미국에서 유명 미술 관련 대학원을 다니다가 도련님과 만나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처음에는 저에게 무척이나 호의적으로 굴었습니다. 제가 과일을 깎고 있으면 이런 건 막내가 하는 것이라며 다가와 칼을 들었고 이따금 제 아이들을 향해서도 용돈 같은 걸 주며 잘해주었거든요. 형님 요즘 아버지 사업 돕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저도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 돕고 싶은데 저는 자유로운 영혼이라 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거든요. 최근엔 미술품 수집만 열심인데 저도 그런 효녀가 되어야 할 텐데 전 아버지한텐 아마 나쁜 딸일 거예요. 형님은 시부모님께도 참 잘하시는 것 같고 존경스러워요, 형님. 착하고 수더분한 모습을 보이며 선하게 웃던 그 인상. 아직도 그 인상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셋째 동서의 이중적인 모습은 제가 둘째 동서와 함께 비밀스레 나누는 뒷담화를 들으면서 알게 되었답니다. 김장날 뻔히 제가 부엌에 있는 걸 알면서도
집안 안방에서 한 이야기였으니 뒷담화라고 해야 할지 앞담화라고 해야 할지 사실상 잘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이야기는 먼저 셋째 동서의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저기 혹시 형님, 오늘 큰형님이 입고 오신 옷 보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네요. 편하게 입으시는 건 좋은데 가끔은 그 정도가 좀 과하신 게 아닐까 싶거든요. 완전 시장 아줌마처럼 보여서요. 동서, 우리 큰형님으로 말하자면 우리랑은 레벨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시는 분이야. 지방에 사는데 강남 사는 우리랑 어떻게 같겠어. 그러니까 그냥 큰형님이 뭐라고 하든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 들을 가치 하나도 없는 얘기만 하거든. 네, 저도 그러려고요. 처음엔 꾸미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갈수록 거부감이 느껴지네요. 미술인이 예술 얘기할 때도 아무것도 못 알아들으시고 가방끈이 짧으셔서 그런가? 수준 차이가 너무 느껴져요. 아니면 원래 지방 사람들이 그런가? 어쨌든 이야기할 때 대화가 안 되니까 답답하네요. 동서들의 말에 너무나 충격을 받아 저는 김장을 하다 말고 비닐장갑에 묻은 김치 국물이 앞치마에 묻은지도 모른 채 5분을 멍하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참으로 어이가 없었던 것이 둘 다 저에 대해 정확한 정보도 알지 못한 채 저런 말을 나불댄다는 것이었습니다. 속이 상해 이것을 시어머니에게 털어놓지도 못하고 집에 와서야 남편에게 말하게 되었는데요. 남편도 화가 나선 아니 당신한테 그런 식으로 말했다고? 진짜 보자 하니까 어떻게 두 놈들이 다 똑같은 여자를 집에 데려온 거야? 하며 분노를 표출하더니 서방님들에게 급기야 전화까지 하더라고요. 너네 도대체 안 사람들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 지금 내 아내가 이런 소리를 듣고 왔다는데 내가 화가 안 나게 생겼어? 아, 형, 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 죄송하네, 형수님께. 알겠어. 내가 이 사람 잘 단속할게. 미안해. 남편이 험하게 꾸짖자 서방님들은 일제히 당황했고 동서를 대신해 미안하다고 빌더군요. 근데 여기서 서방님과 동서들 사이에 부부싸움이 있었던 건지 동서들이 저를 보는 눈초리가 더욱 험악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둘째 동서와 셋째 동서가 둘 다 강남에 산다는 이유로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로는 저에 대한 차별 혐오는 더욱 심해져 갔네요. 솔직히 능력이 안 되어 강남에 안 사는 것도 아닌데 그런 시선을 받을 때면 문득 강남으로 이사 가버릴까 하는 생각이 치밀곤 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바로잡아준 건 뚝심 있는 남편입니다. 남편은 동서들 말에 휘둘리면 한도 끝도 없다고 말하더군요. 그때 남편 말을 듣길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친정의 힘으로 겨우 강남에 사는 둘째 동서나 셋째 동서 모두 막상 실속은 없는 허울뿐인 사람들이었거든요. 그건 제가 뒷조사니 뭐니 해보지 않아도 바로 알 수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둘 다 대출을 잔뜩 껴 살고 있었는데 서방님들이 그 대출빚을 갚느라 죽겠다고 앓는 소리 하는 걸 남편 통해 자주 들었거든요. 애들이 힘들어 죽겠다고 하네. 재수 씨들이 다 사치가 심하고 하나같이 자기 말은 들으려 하질 않는데. 좀 적게 쓰라고 해도 그 한마디 했다고 삐지고 토라지고 그러니 맨날 부부싸움만 이어진다고. 정말? 어쩐지 매일 SNS가 쇼핑 사진으로 도배되어 있더라니. 그나저나 서방님들 연봉이 적은 편도 아닐 텐데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둘째 서방님이나 셋째 서방님 모두 능력이 없는 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방님들 둘 다 힘들어하시고 특히 셋째 서방님은 마음고생이 심해 소주를 먹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 불면증까지 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셋째 서방님은 성격이 조용조용하고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이라 속으로 앓는 것이 분명했어요. 제가 셋째 서방님과 더 유대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더 마음이 가고 안쓰러웠죠. 근데 그 집안 사정을 뻔히 아는 제게 동서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형님, 저희가 일을 왜 해요? 우리 남편이 잘 버는데. 그래도 같이 벌면 아이 키우기에도 좋지. 동서는 아직 모르겠지만 아이 낳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
생각보다 이것저것 신경 쓸 것도 많고. 전 친정이 잘 살아서 괜찮아요. 그나저나 형님은 가만 보면 오지랖이 상당하시네요. 외려 저는 바깥에서 일하는 여자들 보면 불쌍해요. 저처럼 팔자 좋게 살 수도 있는데 너무 안 됐잖아요. 특히 애 키우느라 일 다니느라 아침에 제대로 화장도 못하고 나가는 여자들 보면 참 불쌍하고요. 그건 저를 공격하는 말이었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으니까요. 아버지 사업을 돕고 있느라 아이들 밥 차려주고 나면 헐레벌떡 화장도 못하고 나간다고요. 근데 여기에 셋째 동서가 옳다구나 말을 얹더라고요. 특유의 차분한 어투로 어머, 형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저도요. 저는 어느 날이고 미술관 가서 예술 감상하는 게 낙이잖아요. 근데 우리 큰형님은 워낙에 바쁜 삶을 사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아, 형님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라고요. 이게 어떻게 저를 겨냥하는 말이 아닐 수 있을까요? 당시 서방님들은 둘째 동서나 셋째 동서 모두 은근히 일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짝 떠보듯 일할 생각 없느냐고 물은 것이었는데 저렇게 반응하니 기가 차 할 말이 없었죠. 거기다 저를 비하하는 말에 열도 받았고요. 공주의 삶을 누리는 자기들 입장에선 제가 하루 종일 일해야 겨우 애들 키우고 먹고 사는 시녀처럼 보였나 봐요. 이때 서방님들을 생각하니 더 마음이 안 좋아 저도 한마디 하게 되었답니다. 동서들, 내 이야기 돌려 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 지금 나 욕하는 거 다 아니까. 하려면 티라도 안 나게 하든가. 셋째 동서도 그렇고 참 너무하네 사람들이. 둘째 동서는 저번에 우리 남편이 한 말 싹 잊어버렸나 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하는데 저번에 내 뒷담화하는 것도 다 들었어. 내가 지방에 살아 수준이 떨어지네, 가방끈이 짧네, 어쩌네. 왜 그런 말들을 하는 거야, 가족끼리? 어머, 형님, 수준 떨어지는 게 뭐 틀린 말인가요? 형님은 저희가 지금 여기서 영어로 대화한다고 해도 또 강남에 관한 이야기해도 한마디도 못 알아들으실 거잖아요. 맞지 않아요? 그리고 지방 사는 현인과 저희가 수준 같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안 그래요? 형님은 태어나서 한 번도 서울에 살아보신 적이 없다고 하던데 그런 형님하고 저희를 어떻게 동일선상에 놓고 이야기해요? 둘째 동서의 말에 셋째 동서는 가만히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더니 여기에 둘째 동서가 까르르 웃더군요. 아, 웃겨. 역시 경제력 차이가 이런 건가 봐요. 아까 형님 애들이 막내 동서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입고 있는 옷 이쁘다고. 강남에서 큰 애들은 백화점 익숙하니까 뭐 브랜드가 뭔지 그 나이쯤 되면 다 알 텐데 형님 애들은 잘 모르나 봐요. 아유, 이래서 사는 동네가 중요한 건데.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형님하고 아주버님 아직 여유가 없으신데. 점점 더 열이 받았죠. 그러다 시아버지가 이쪽으로 오는 게 보여 대화를 가까스로 마무리하게 되었답니다. 요즘 시아버지께서 가뜩이나 몸도 좋지 않으신데 가족 분위기가 좋지 않은 걸 알게 되시면 속상해하실 것 같아서요. 그리고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애들이 저를 향해 이러는 겁니다. 동서들이 아까 용돈을 줬다면서 해맑은 얼굴로 받은 용돈을 내미는데 저는 정말 기겁할 뻔했습니다. 엄마, 나 500원이나 받았어. 어? 엄마가 어른이 돈 주시면 얼마가 됐든 감사해야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감사하다고 했어. 나 잘했지? 동서들이 우리 아이들을 불러 용돈이랍시고 500원을 준 거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죠. 남편도 옆에서 표정이 울그락불그락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유치하지 않나요? 저는 더 이상 묵인할 수 없겠다 싶어 동생들을 불러 한 차례 야단을 치려고 했지만 마침 시부모님이 저희를 배웅해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 온화하신 시부모님의 얼굴을 보고 겨우 참아 넘기게 되었죠. 당시 시아버지 몸 건강이 많이 좋지 않으셨거든요. 혹여나 쓰러지시기라도 할까봐 옆에서 시어머니가 늘 조마조마해 하셨는데
저까지 여기에 걱정을 끼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제가 이 사연을 쓰게 된 그 사건이 발생했답니다. 그땐 화가 아주 많이 났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상 동서들과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둘째 동서가 임신을 출산을 할 때에도 일부러 가지 않고 일지에 문자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동서들은 분명 그 부분을 겨냥해 둘이서 뒷담화를 열심히 하고 있을 테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오히려 아버지 사업을 도우며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둘째 동서와 셋째 동서가 함께 강남에서 의류 편집샵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네들 말로는 의류 사업이라며 포부 있게 시작했다고 하는데 서방님들 말을 들어보면 적자투성에 빚만 가득 질 것 같다고 걱정이 크다고 했죠. 그런데 서방님들 예상이 맞아떨어진 거예요. 둘째 동서는 출산을 하고 몸조리를 좀 하다 바로 셋째 동서와 힘겹게 편집샵을 차리게 되었는데 몇 달도 안 되어서 고급 물품만을 취급하는 그 가게가 거의 망조로 들어서게 된 겁니다. 어떡하면 좋아. 지금 이 가게에 투자한 게 얼만데. 이거 내가 이태리에서 가져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여보? 아, 나 어떡하냐고. 여보, 있잖아. 내가 많이 생각해봤는데 우리 일단 이사부터 하면 안 될까? 강남은 무리야. 조금 떨어져서 수도권, 그러니까 용인에 괜찮은 아파트 하나 알아봤는데. 뭐? 용인? 장난해 지금? 나 경기도는 무조건 싫어. 무조건 강남이어야 돼. 난 강남에서 태어났고 죽을 때까지 강남에 살 거라고. 우리 지금 빚이 얼마인지 알기나 해? 빚에 치여 죽겠어. 난 남들 시선 생각한다고 무리해서 살고 싶지 않아. 저축하며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둘째 동서와 서방님은 이사 문제로 큰 부부싸움을 했고 이혼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셋째 동선에도 분위기가 안 좋은 건 매한가지였죠. 그러다 가족이 명절날이라고 어찌됐건 모이게 되었는데요. 싸늘한 정만만이 가득한 그런 분위기였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그날 명품 가방을 들고 시댁에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평소에는 일할 때가 많아 편하게 입고 에코백이나 일반 가방을 들고 갔는데 이번에 시어머니께서 전도 사 먹고 간소하게 하자고 하셔 명품 가방을 들고 나름 차려입고 갔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동서들이 갑자기 대놓고 웃으며 가방 이야기를 시작하더군요. 어머, 큰형님, 아까 들고 온 가방이요. 시장에서 짭싸셨어요? 차라리 비싼 돈 주시더라도 명품을 사시지. 형님 같은 분은 명품이라도 걸쳐야 태가 나요. 그러니까요. 근데 형님, 이거 되게 진짜 같아요. 이 가방 명품으로 사려면 좋게 3천만 원은 할 텐데. 아, 요즘 중국산 명품 이런 게 유행한다더니 혹시 그런 데서 구매하신 건가요? 당시 남자들은 밖에 잠깐 담배를 피우러 나갔고 시어머니와 저 동서들 이렇게 앉아 과일을 먹고 있을 때였는데 두 동서들이 그런 식으로 비웃더라고요. 늘 조용함을 유지하고 있던 시어머니의 표정이 일그러졌고 저도 동서들이 제게 이런 모욕을 주니 이건 한번 붙어보자는 것이 다름없는 것 같아 정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며 한마디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막으시더라고요. 잠깐만 아가야, 내가 말하마. 지금까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꾹 참고 있었거든.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갑자기 부엌에서 주걱 하나를 가져오셨습니다. 모두가 시어머니의 행동에 얼떨떨해했죠. 갑자기 밥을 묻은 주걱을 가져오셔선 두 동서들을 노려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주걱이 두 동서들의 머리를 차례로 강타한 것입니다. 그것도 탁 하고 맑은 소리가 울려 퍼질 만큼 크게요. 저도 놀라서 커진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는데 그때 시어머니의 기세등등한 모습, 호랑이 같은 모습이 너무나 반가웠죠. 이런 망할 것 같은 일하고 어쩜 이리 아둔할까?
얘가 니들 밥줄이야. 당장 싹싹 빌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이 저희 밥줄이라뇨. 아니, 전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니들이 시작했다는 그 고급 옷가게인지 뭔지 내 아들 돈 축내며 하는 짓거리 그 가게 건물이 얘네 친정 거다. 곧 얘한테 넘어올 거고 그것도 모르고 이 멍청한 것들이 어디서 허영심을 부리고 자빠져 있어. 시어머니의 말에 동서들은 둘 다 넘어가기 일보 직전인 표정이었습니다. 그제야 저에게 진짜냐며 서둘러 물어오더라고요. 형님, 진짜예요? 아니죠? 아니, 형님 친정이 그 강남 건물 소유주시라고요? 그 건물에 100억이 넘어가는데 그럴 리가. 형님 지방 사시잖아요. 지방에서 나고 자랐다고.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동서, 정신 좀 차려. 지방 살면 뭐 다 가난하다는 법 있어? 우리 친정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단 한 번도 가난하게 자란 적 없어. 물론 사업인이 고비와 있었지. 그래도 동서처럼 막무가내로 책임지지도 못할 일 벌려가며 살진 않았어. 우리가 이런 부축적한 거 떠벌리고 싶지 않아 조용히 있었더니 원래 빈수리가 요란하다고 동서를 보니 알겠더라. 조심해 동서. 눈 똑바로 뜨고 앞으로 동서 주변 잘 보고 다니라고. 제가 일갈을 날리자 두 동서들은 충격받은 얼굴로 풀썩 주저앉아 버리더군요. 셋째 동서는 현기증이 나는 듯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고요. 사실 동서들이 우류 가게를 연다고 했을 때 그 가게가 저희 아버지 건물에 들어온 건 우연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가 핸드폰으로 동서들의 얼굴을 보여준 적이 있던지라 제게 귀뜸을 해오시긴 했지만 시어머니께만 알려드리고 모른 척 굴었고요. 어머님, 이건 어머님만 알고 계시고 우리끼리 비밀로 해요. 왜 굳이 비밀로 해야 하니? 쟤들이 네 재력 알면 덜 괴롭힐 텐데. 어차피 전 동서들이 하는 말 신경도 안 써요. 오히려 알면 뭐 하나라도 뜯어가려고 할 텐데 저는 그런 관심이 더 불편하고요. 알겠다. 그럼 나도 모른 척하고 있으마. 다만 언젠가 좋은 카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걸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시원하게 터뜨려버릴 줄은 몰랐지만요. 시어머니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주먹으로 한 번씩 더 동서들의 머리를 강타하시더니 한 말씀 길게 남기셨는데요. 너희들, 첫째 아가 번번이 무시하던 그 못된 버릇, 내가 그 버릇 고칠 자신이 없어 그냥 두고만 있었더니 어째 점점 더 심해지더구나. 이건 큰 며느리도 무시한 거고 니들 시어머니인 나도 무시한 게지. 며느리로 들어온 애들이 너네처럼 못돼 처먹은 애들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어떻게 둘째 너는 애까지 낳았다는 여자가 그럴 수가 있니? 니들 앞으로 첫째 애 말 맞다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이런 일 다시 또 안 생기란 보장 있어? 내가 두고 볼 거야. 니들 내 전 남편보다 더 악독하고 지독하다. 시어머니의 말씀이 끝나자 두 동서들은 더 죄지은 표정이 되었습니다. 셋째 동서는 거의 울기 직전이더라고요. 그때 밖에 나가 있던 남편과 서방님들이 들어왔어요. 시아버지도 함께였어요. 시어머니는 대충 상황을 설명하시려는 듯 했는데 저는 고개를 내젓고 나중에 말씀드리자는 눈짓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분란을 마무리 짓는 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그 후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리자면 동서들은 서방님들과 모두 이혼을 했습니다. 둘째 동서, 셋째 동서 예외 없이 모두요.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서방님들을 불러 진지하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두 동서들의 행태에 대해 말하며 그런 여자와 행복하게 살 자신이 있겠느냐고요. 행복이란 말에서 셋째 서방님은 이미 고개를 저으셨고 그간 동서들에게 불만이 쌓일 만큼 쌓여왔던 서방님들은 일제히 그렇게 이혼 서류를 내미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나중에 저를 따로 불러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진즉에 이렇게 했어야 할 것을 너무 미안하더구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던 것이 참 죄책감이 들었단다.
이제야 나도 발 뻗고 잘 수 있겠어. 시어머니는 지금껏 한결같이 효부 며느리 노릇을 해준 제게 고맙다고 하셨고, 저도 괜스레 감동에 젖어 눈물을 흘렸답니다. 또 시어머니는 서방님들이 동서들과 이혼을 하게 되어 속이 후련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 그랬죠. 형수님, 제가 형수님한테 도움받은 게 많은데 와이프랑 결혼하고 나서는 유독 못해드린 것 같아요.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와이프 입장만 생각하느라 형 말대로 형수님 기분을 상하게 해드렸어요. 일단 사과부터 드리고 싶어요. 부디 못난 저를 용서해주세요. 앞으로 잘할게요. 서방님들은 저에게 와 이런 용서를 빌기도 했는데 저는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말해주었답니다. 사실 서방님 잘못이 아니었으니까요. 물론 동서들은 그 전에 저를 한번 찾아와 울며 불며 난리가 났습니다. 아마도 시어머니의 배후에 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는지 서방님들이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와 갑자기 이혼을 선언했다고 제발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려달라고 하더군요. 내가 무슨 재주로 어머님 마음을 돌려. 난 그럴 일 없어. 그리고 부부 문제는 알아서 해결해. 다들 그 정도 나이는 됐잖아? 연로하신 시어머니 찾아가지도 말고. 제가 딱 버티고 서서 그렇게 말하자 둘 다 힘없이 돌아갔습니다. 거기다 사실 시어머니뿐 아니라 이번엔 평소 말씀이 별로 없으시고 무뚝뚝하신 시아버지마저 개입해 이혼하라고 성하셨다고 하네요. 시아버진 서방님들과는 특히나 더 정서적인 교류가 없으셨는데요. 이번 일을 들으시곤 넘어갈 수 없다고 판단하신 모양이죠. 게다가 동서들은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고 싶었는지 자기들 편집샵이라도 유지하려고 저희 친정아버지까지 찾아갔는데요. 친정아버지가 먼저 제게 의견을 구해오더라고요. 하지만 동서들은 이미 적자의 형태로 운영해오고 있었고 나아질 기미는 더더욱 없었어요. 월세도 못 내고 있는 형편이었기에 동서들을 봐줄 이유가 하등 없었습니다. 사실상 그 옷을 보는 안목이라는 게 동서들에겐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가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답니다. 마지막으로 동서들의 우는 얼굴을 보는데 짠하면서도 고소한 마음이 동시에 들더라고요. 하지만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있듯 두 번째로 조금 안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최근에 암 판정을 받으시고 병원에 입원하시게 된 겁니다. 늘 건강하리라고만 생각했던 아버지가 갑자기 암 선고라니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답니다. 그래도 지금은 애써 담담히 받아들이며 항암 치료 받는 걸 도와드리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얼른 쾌차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남편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기에 힘이 됩니다. 이런 게 가족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날씨가 많이 쌀쌀해진 것 같아요. 환절기 감기 다들 조심하시고요. 건강검진은 수시로 하셔서 각자의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비루한 글솜씨지만 오늘 저의 통쾌한 사이다 사연으로 심심하지 않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언젠가 후기글 남기러 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지금은 시골에서 열심히 양봉과 농장 일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그래도 큰 문제 없이 한 해를 지내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항상 사연 유튜브 듣고 있는데 제 이야기도 보내보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저는 원래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뭐 아주 비혼주의자라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요. 그냥 결혼을 할 생각이 딱히 없었다는 거죠. 좋은 사람을 못 만났다고 해야 하나. 귀찮은 연애와 결혼 과정을 거치면서까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저희 아버지도 한 몫을 하셨죠. 저희 아버지는 저를 혼자 키우셨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병으로 돌아가셨던 거라 아버지가 무척 가슴이 아프셨다고 하셨어요. 그 시절에 벌써 연애 결혼을 하셨던 분들이라 사별이 더 충격이었다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재혼도 안 하시고 다른 누구를 만나지도 않으시고 저를 혼자 키워내셨죠. 저희 아버지는 시골에서 양봉하고 농장을 하셨는데요. 친가에서 물려받아 키운 농장과 양봉이라 규모가 꽤 컸어요. 특히 농장 쪽이 컸죠. 양봉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취미 정도로 하시는 거였는데, 그렇다고 해도 규모가 커서 꿀도 참 많이 나왔고요. 아무튼 아버지가 혼자 몸으로 저를 키워주셨으니 저 역시도 아버지가 무척 소중했어요. 아버지한테 마음도 많이 쓰이고 걱정도 많이 되었고요. 그래서 20대 때는 이대로 그냥 아버지와 함께 평생 시골에서 살아도 되겠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대로 노처녀로 늙을 것 같았던지 아버지가 조바심을 내기 시작하셨어요. 아무래도 옛날 분들 생각하시기에는 결혼 안 한 노처녀는 하자 있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지만 정말 옛날 분이시기도 했거든요. 늦게 결혼하셔서 늦게 저를 낳으셨고 딸이라곤 저 하나였기에 더욱이나 보호 본능도 강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다지 결혼 생각이 없는데 아버지가 안달을 내셔서 여기저기 선을 보고 다니게 되었어요. 사실 그리 늦은 나이도 아니었는데 아버지가 난리를 치셔서 중매라는 형태로 남자를 만나게 된 거였죠. 저는 솔직히 관심이 없었는데 남자들은 그래도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한두 번 더 만나다가도 재미가 없어서 그냥 그만두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한 10번째쯤 나간 선에서 결국 괜찮은 사람하고 만나게 되었죠. 그러다가 결혼도 하게 되었고요. 남편감으로 결정한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이었고요. 사업이 상당히 잘 되고 있고 사람도 유머러스한 편이었어요. 대신 외모는 그렇게 봐줄만 하지 않았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그래서 결혼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시골에 사는 20대 후반 여성하고 선을 볼 정도면 아마 예쁜 도시 여자들한테는 다 차였던 거겠죠. 30 중반인데 벌써 머리도 벗겨지고 키도 작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남자 외모는 크게 관심이 없어서 그냥 사람 괜찮고 평생 살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으면 되겠다 싶은 마음가짐이었거든요. 남자 쪽도 제가 털털하니 까탈 안 부려서 좋다고 했고요.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면서 시댁에 처음으로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아버지 인연으로 소개를 받아 선을 봤던 남자라서 아버지 지인의 친구분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곧장 아는 건 아니고 건너 건너 아는 정도에. 수도권 도시에 시댁이 있었는데 남편이 돈을 잘 벌어서인지 좋은 아파트였어요. 당시 예비 신랑 말로는 자기네 집이 아버지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셨는데 자기가 아파트를 사들였다고 하더군요. 시댁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시부모님을 배웠는데 시아버지는 상당히 조용하고 얌전하신 편인 것 같았어요. 말수도 많이 없으시고 조용하셨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상당히 말도 많으시고 수다스러운 편이셨어요. 아유, 며느리감이라고 데려온 아가씨가 처음이라서 나도 어색하네. 그래도 우리 아들이 결혼할 사람 데려와서 기뻐요. 네,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래, 그래. 아버님이 농사 지으신다고?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훑어보면서 웃으셨죠. 그 웃음이 조금 이상하기는 했어요. 처음 제가 시댁에 들어갔을 때부터 좀 의도를 알 수 없는 눈으로 바라보고 계셔서요. 장인어른 농장 되게 커요. 양봉도 하시고. 아유, 그래. 요즘 농장이 돈이 되지? 그럼 엄마, 농장 그렇게 크니까 진짜 부자이실걸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솔직히 결혼할 사이에 사돈 집안의 경제력에 대해서 그렇게 태연하게 말하는 게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끼어들어서 이상한 소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냥 웃으면서 듣고만 있었죠. 아, 그래, 뭐, 우리 아들이 그래도 학벌도 좋고 돈도 잘 버는데 처가댁이 그 정도는 되어야지.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약간 낮잡아 보는 듯한 눈길로 저를 보셨어요. 아,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들어오자마자 시어머니가 저한테 보내셨던 눈길이 좀 낮잡아 보는 듯한 눈길이었어요. 그런데 뭐 얼굴 보자마자 그럴 일이 뭐가 있지 싶어서 혼란스럽더군요. 아직 저는 시어머니하고 얼굴만 보고 말만 텄을 뿐이었으니까요. 시골 어디쯤 살아요? 아, 네. 저 좀 안쪽이라 농장하려면 읍내는 아니고 더 안쪽에 위치해야 해서요. 집도 그쪽이고요. 아이고, 그럼 아가씨도 계속 농장 일 하는 거? 네, 그렇죠. 농장 일 돕고 양봉 일도 돕고 그래요. 그래, 뭐, 할 수 있는 거라도 해야지. 노는 것보다야 낫지. 시어머니는 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농장 일을 하면 고약한 냄새 많이 나지 않느냐. 그거 맡으면서 어떻게 하루 종일 계속 있느냐. 농장까지 버스는 닿느냐. 그러면서 조금씩 그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시더라고요. 솔직히 좀 어이는 없었는데 곁에 앉은 예비 신랑이 계속 그런 건 아니라고 커버를 쳐줘서 그냥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솔직히 저도 성격이 아버지 닮아서 그렇게 얌전하지만은 않거든요. 학창 시절에 나름 친구들하고 싸움도 많이 해봤고, 다른 애 괴롭히는 일진들 머리채도 잡아봤고 그런 편이었는데, 시어머니가 그런 걸 모르시니 말을 함부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와서 결혼 준비를 다 어그러뜨릴 순 없으니, 그냥 저도 얌전히 있기로 했어요. 아예 결혼을 안 할 거면 모르는데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해도 다른 시어머니도 이러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으니까요.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계속 시부모가 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혹시 나쁜 말이라도 했으면 꼭 아버지한테 말하라고 하셨지만 그런 말까지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빠, 나 이왕 결혼하기로 했으니까 시댁에 잘해볼 거예요. 대신 그렇게 말했죠. 저는 정말 그럴 생각이었어요. 사람이 결점 없는 사람 없고, 그렇다고 깊이 알고 나서 나쁜 사람도 거의 없잖아요. 그래. 사실 너희 남편감이 그래도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스펙도 좋은 사람이니까 결혼해서 잘 살면 좋지. 하지만 꼭 기억해라. 네 행복이 먼저라는 거. 아버지는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물론 저는 아버지의 그 배려가 너무나 고마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께 시댁의 나쁜 면을 다 미주알 고주알 말씀드릴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는 걱정이 많은 편이셔서 그리 문제되지 않는 것에도 신경을 쏟으실 게 뻔했으니까요. 결혼하면서는 시댁하고 친정하고 많이 오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시부모님이 저희 아버지랑 만나셨을 때 혼자 어떻게 이렇게 딸을 잘 키우셨냐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시아버지께서 점잖게 한마디 하시면 시어머니께서 저희 아버지한테 수다스럽게 며느리감이 참 예쁘고 참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죠. 저희 아버지는 그게 기분이 좋으셔서 아유, 감사하다면서 몇 번이나 인사를 하셨어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혼자 저를 키우신 게 좀 콤플렉스였거든요. 혹시라도 아빠 혼자 키운 딸이라고 밖에 나가서 안 좋은 소리 들을까 걱정된다고요. 저도 그래서 밖에 나가서 더 행동거지나 몸조심을 한 것도 있고요. 상견례를 위해서 식당을 예약하고 만났을 땐 아버지는 차에 꿀을 한 세트 가지고 오셨어요. 진짜 좋은 꿀이었거든요. 저희 시댁에 처음으로 선물하는 거라고 제일 좋은 걸로 담아 놓으셨다가 곱게 간직해서 고급스러운 도자기 병에 담아서 오셨어요. 목재 케이스에 담은 걸 내놓으셨더니 시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머, 정말 좋은 꿀인가 보네요. 이거 고급스러운 것 좀 봐. 아이고, 사돈 어른이 이렇게 좋은 걸 주시다뇨? 저희 딸아이 좀 잘 봐달라고 드리는 겁니다. 아버지는 웃으시면서 은근히 진심을 어필하셨어요. 저는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면서도 아버지가 그렇게 저한테 신경 써주시는 게 고맙기도 했죠.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결혼 후에 신혼여행 다녀오면서도 아버지가 꿀 세트를 챙겨주셨거든요. 저희가 선물을 드리러 친정을 방문했는데 아버지가 도리어 꿀을 챙겨주시는 거죠. 사실 농장하는 입장에서 뭐 다른 걸 선물로 사돈 댁에 드리기는 좀 힘들거든요. 꿀이 제일 고급스럽고 선물 받는 입장에서도 좋을 것 같으니 그걸로 챙겨주신 거였죠. 처음에 그래서 저희 시댁하고 친정 아버지는 상당히 좋은 사이로 잘 지내셨어요. 시어머니도 초기에는 아버지 혼자 계시니 몸보신하시라고 이것저것 싸주시기도 하셨고, 꿀 받으시면 고맙다면서 잘 먹겠다고 전해달라고도 하셨고요. 사실 저는 좀 마음에 차지 않아 하셨고, 시골 출신이라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셨지만, 농장에서 나오는 각종 선물을 받을 때는 좋아하셨어요. 그게 좀 속보이기도 했지만, 뭐 어쩌겠어요. 아버지는 노골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제가 도시에 있는 시댁 그리고 돈 잘 벌고 학벌 좋은 남편한테 시집을 간 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남편이나 시댁에 대해서 못마땅한 것은 입을 다문 적이 많긴 했죠. 시어머니가 특히 좀 시골 출신이라고 말끝마다 무시하는 게 있었지만 저는 그래도 참을만 했어요. 남편이 다정하고 유머 있는 편이라서 같이 있으면 재미있었고, 사실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건 시어머니가 아닌 남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냥저냥 잘 지내던 시댁에서 점점 더 저희한테 간섭을 해왔어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아이였죠. 저희는 처음부터 아이를 가지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저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처녀 시절에도 날씬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체격이 좋고 좀 살집이 있는 편이라 시어머니께서 아이고 그래 아이는 잘 낳겠구나 하면서 약간 핀잔 주듯이 말씀하신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결혼만 하면 아이 바로 가져서 낳겠구나 싶었었죠. 저랑 남편이랑 같이 아이는 최소한 셋 이상은 가지자고 말도 했었고요. 저도 남편도 아이를 참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결혼 후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던 거죠.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어요. 뭐 애가 막 주 단위로 들어서는 것도 아니고 기다리다 보면 되겠지 싶었는데 그러다 반년이 지나갔고요. 그때부터는 조금 초조해져서 주기도 계산해 가면서 남편하고 같이 노력을 했어요. 보통 정상적인 부부가 임신을 위해 노력하는데 1년 이상 아이가 들어서지 않으면 난임이라고 한다잖아요. 저하고 남편하고 불쑥 그런 불안감이 드는 거였죠. 혹시라도 둘 중 하나한테 문제가 있어서 난임일까 봐. 혹시 우리 뭐 문제 있는 건 아니겠지? 남편은 불안한 듯이 물은 적도 있었어요. 저도 불안했지만 그래도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편이라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남편한테 웃어 보이곤 했었죠. 우리 애 셋 이상은 낳을 거잖아. 그 전에 쉬는 거라고 생각하자. 애는 들어설라 치면 정말 금방 들어선대. 하긴 그렇다고 하지. 남편은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어요. 그때까지는 시댁에서도 별 말씀이 없으셨죠. 그런데 그 주 주말이었나?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남편 말고 저 혼자 시댁에 좀 오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서 시어머니를 배웠어요. 시어머니는 무거운 얼굴로 앉아 계시더니 물끄러미 저를 바라보시더군요. 너 혹시 너희 부부 아이 안 들어서니? 네?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저희 남편도 저도 여태까지 그 관련 이야기는 시댁이든 친정이든 한마디도 하지 않았거든요. 서로 별로 좋은 이야기도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그냥 지금까지 되는 대로 아이 생기면 낳아서 기르려고 했고요. 그 정도만 이야기해왔는데 이렇게 시어머니가 직접적으로 물으시니까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아, 네, 그게요. 너 이제 30 넘었지? 빨리 아이 낳아야 하잖니. 그런데 애가 안 들어서면 미리 이야기를 했어야지. 아, 어머님, 사실 아직 1년도 안 되었는데요, 결혼한 지. 그래도 너희처럼 젊은 나이에 반년 안에 애 안 들어서면 그건 좀 이상한 거다. 미리미리 약도 먹고 했어야지. 아, 네, 죄송합니다. 아이 걱정을 하시는 시어머니한테 할 말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시더군요. 아니, 시골 출신이면 좀 이런 거에 밝아야 하는 거 아니니? 그쪽에서 더 손주 보고 싶어 하시지 않아? 그리고 보약 같은 것도 잘 해 드시고.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해먹지 않아서. 됐다, 얘. 너는 시골 출신으로 취향은 딱 그쪽이면서 어쩜 보약이나 이런 거, 임신에 대한 거는 아무것도 모르니? 아유, 살집이 있어서 둔해 보이는 것도 애 잘 낳을 것 같아서 아무 말 안 했더니만. 저는 순간 할 말이 없어서 움츠러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막 순하고 얌전하지만은 않은 성격인데, 제가 노력해도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좀 위축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투덜거리면서 싫은 소리를 하셨고, 약을 지어다 주셨어요. 그 이후로는 저한테 약을 꾸준히 챙겨 먹는지, 그리고 임신할 수 있게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남편과 밤을 보내는지까지 체크하시더군요. 그럴 때마다 들려오는 싫은 소리는 덤이었어요. 솔직히 정말 싫었는데 저도 보수적인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시어머니가 손주에 민감하게 구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도 들었지요. 남편도 처음에는 좀 귀찮아하다가 결국 자기 어머니 하는 이야기에 넘어갔고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아이 임신 문제 때문에 힘들다는 말을 듣고서는 좀 놀라서 시댁에 더 신경 써서 선물을 보내셨어요. 거의 2달에 한 번씩은 선물 꾸러미를 보내셨는데 그중에는 꿀 세트하고 한돈 세트 같은 것들도 들어있었죠. 저희가 돼지를 상당히 많이 기르는 농장이라서 꽤나 질이 좋은 돼지고기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걸 보시고서는 못마땅해 하셨죠. 아니, 사돈댁에 선물 보내면서 사돈 어른은 소고기도 아니고 돼지고기를 보내신다니? 그게 저희가 돼지를 길러서요. 소는 몇 마리 안 되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돼지도 좋은 한도는 비싸요, 어머님. 그래, 그건 안다만. 아휴, 참. 시골 출신이라 도시 사정을 모르시는 건지. 시어머니는 못마땅하게 중얼거리시고는 했어요. 평소 같으면 저도 그게 짜증이 나서 뭐라도 한마디 했을 텐데 제가 아이 관련으로는 좀 기가 죽어 있어서 뭐라고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어쨌든 임신 못하고 있는 하자 있는 며느리였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조심스럽게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빠, 지금 일하고 계세요? 어? 아니, 아니다. 통화할 수 있어. 왜 그러니? 아버지가 얼마나 농장과 양복 일을 힘들게 하시는지 아는 저로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하도 신경질을 부리셔서 그래도 미리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아빠. 근데 있죠. 혹시 앞으로 선물 보내실 때 우리 시댁에요. 돼지고기 대신 꿀 세트 더 넣어서 보내주실 수 있을까? 왜? 무슨 일이 있어?
아니, 돼지고기 세트 고맙다고 하시긴 했는데, 그 집 식구들이 많지 않고 입들이 짧아서 고기가 남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 좀 난처해 하시더라고. 아이고야, 그렇구나. 아버지가 생각을 못했다. 네, 그럼 다음엔 꿀로 넣어서 보내주마. 네, 아빠, 죄송해요. 아니다, 아니야. 네가 왜 죄송하니? 아버지는 손사래를 치시고서 전화를 끊으셨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되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뭐가 모자라서 딸년 시댁한테 저렇게 세심하게 선물을 보내고서도 안 좋은 말을 들어야 하는 건지. 임신 못하고 있는 건 난데 왜 우리 아버지가. 그런 생각 때문에 밤잠까지 설칠 지경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차가워지고 아이를 갖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남편도 조금씩 변해가더군요. 남편은 원래 굉장히 다정하고 유머러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은 점차 저한테 냉담해지기 시작했죠. 살집이 좀 있는 편인 제 체격도 좋아해주던 사람이었는데 남편이 어느 날 출근하기 전 아침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살 안 빼? 살? 저는 남편한테서 그런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었기 때문에 놀라서 남편을 쳐다봤어요. 남편은 좀 한심하다는 듯한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은 애 낳은 여자들도 죄다 다이어트해서 처녀적처럼 날씬하게 하고 다니더라. 당신은 지금 애도 안 가졌는데 왜 그렇게 살을 안 빼고 관리도 안 해? 하지만 난 처녀 쪽에도 그리 날씬하진 않았는데. 저는 그냥 농담처럼 넘기려고 했어요. 남편이 저렇게 차갑게 나오는 게 낯설었거든요. 하긴 그렇긴 했는데 참 나도 뭐에 빠져서 당신하고 결혼했는지. 남편의 말은 어느 정도 농담처럼 들리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웃자고 한 소리는 아니더군요. 저는 그날 아침에 좀 충격을 받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남편만은 제 편에 서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였죠. 남편은 그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자기 불평불만을 흘렸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건가?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건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죠. 원래 처녀 쪽에는 굉장히 자신만만하고 자존심도 높은 편이었는데 결혼하고서 몇 년도 안 되는 사이에 사람이 되게 위축되더라고요. 애는 임신은 안 되지. 시어머니는 계속 저한테 뭐라고 하시지. 남편은 그 사이에 사람이 변한 것처럼 저한테 살 빼고 관리하라고 압박을 주지. 제가 결혼 생활에 힘들어 하시는 것도 모르시고 아버지는 계속해서 시댁에 이것저것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예, 너희 아버님 양봉하시잖니? 네, 어머니. 사돈 어른 그 꿀이 정말 맛이 좋고 고급스럽다고 다들 칭찬하더구나. 시어머니가 저한테 칭찬을 해주시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라서 저는 그 말에 금방 으쓱해졌어요. 저희 아버지가 농장도 그렇고 양봉도 그렇고 아주 일을 잘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농장을 키우신 거기도 하고요. 내가 우리 친척한테 한 병 맛보라고 작은 병으로 퍼줬는데 그 꿀이 그렇게 기가 막히대. 거기다 꿀 먹고서 감기도 싹 나았다지 뭐니? 어머, 그러셨대요? 아, 우리 연세 드신 먼 이모님이 올해 90이 넘으셨는데 그 꿀 드시고 감기 앓다가 금방 일어나셨대. 어머, 잘 됐네요. 도움이 되어서 기뻐요. 아버지께 말씀드릴게요. 그래, 그래. 좀 부탁한다. 부탁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의아했지만 저는 그 기쁜 소식을 아버지한테 전해드렸어요. 아버지는 꿀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는 말에 마찬가지로 좋아하셨죠.
아버지도 양봉에 상당히 자부심이 있으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나서 한 사흘쯤 뒤였나? 다시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 시댁에 가서 일을 도와드리는 일이 잦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부르시는 전화에 곧 뛰어갔죠. 그런데 시어머니 인상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청소를 하고 있어도 싫은 소리를 하시고 음식을 해다 내드려도 인상은 찌푸려져 있고 대체 왜 그러시는지 알 수가 없어서 저는 발끝을 들고 눈치를 보면서 다닐 수밖에 없었죠. 같이 점심을 먹고서 차를 한 잔 내다 드렸는데 제가 설거지하는 동안 차를 다 드신 시어머니가 저한테 와서 앉아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왜 그러시나 제가 또 뭔가 잘못한 게 있나 걱정하면서 가서 앉았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화를 참는 듯한 기색으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너 내가 저번에 꿀 이야기 했었잖니? 네, 어머님. 그렇지 않아도 저희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친척분 건강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설마 아버지께 그 말씀 전해드렸다는 걸 말씀 안 드려서 그러신가 해서 저는 급하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게 도리어 마음에 안 든다는 듯 눈을 찌푸리셨죠. 그래? 그걸 전해드렸어? 네네, 그럼요. 그런데 전달받으시고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니? 그러니까, 네? 어떤 거요? 꿀 몇 세트 더 안 주시겠다니? 우리 친척들이 맛보고 싶어 하는데. 아, 저는 그제야 시어머니의 의도를 알아챘어요. 제가 너무 둔했던 거죠. 그렇게 어른들이 좋아하신다, 친척들이 좋아하신다 말씀하셨던 의도가 꿀 몇 세트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었다는 거였어요. 직접적으로 말하면 너무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게 되어버리니까요. 시어머니는 눈을 잔뜩 찌푸리면서 억지로 웃으셨죠.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너무 선물 뜯어내는 것 같잖니. 그래서 좀 둘러서 말한 거였는데, 하긴 너는 그거 알아듣기에는 너무 세심하지 못한 아이지.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아버지께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 좀 부탁한다. 우리 이모님이 그거 드시고서 맛있다고 하도 그러셔서 친척들이 다들 자기도 먹고 싶다고 난리거든. 네, 좀 기가 차더라고요. 아니, 저희 아버지가 양봉하셔서 만들어내는 꿀은 굉장히 고급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딸 시댁이라고 선물로 주니까 그냥 아깝지 않아서 주는 줄 아나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댁에서 제가 굉장히 약한 위치라서 시어머니의 그 말씀을 그냥 무시할 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아버지께 전화를 했어요. 그래, 꿀 세트를 더 달라고 했다는 거지? 네. 아, 정말 좀 아빠한테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아니다, 아니야. 너한테는 내가 뭘 못 주겠니? 그런데 다만, 네? 너 시어머니가 괴롭히는 건 아니지? 하도 못된 시댁 사람들도 많아서. 아니에요, 그런 건. 저는 아무리 그래도 걱정 많은 아버지한테 그 말씀까진 드리지 못하겠더라고요.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도 제 걱정으로 세월을 보내시는데 시댁에서 구박받는다는 말까지 하면 어떠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꿀만 달라고 하고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꿀이 도착해서 시어머니는 신나게 그걸 친척들한테 나눠주시더라고요. 저한테는 놀랍게도 고맙다는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뭔가 벌써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며느리의 것은 당연히 시댁에 속한다는 주의이신지 뭔지. 그런데 그 한 번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는 무슨 친가 쪽 아저씨인지 누군지 생일이라면서 생일 선물로 주고 싶다고 또 꿀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셨어요. 저는 의아한데도 제가 임신도 못하고 못났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아버지한테 또 부탁드렸고요. 아버지는 좀 망설이면서도 또 꿀을 보내주셨어요. 사실 그것만 해도 돈으로 따지면 엄청난 거였거든요. 고급 꿀은 한 병에 10만 원도 훌쩍 호가하는 가격이었고 도매가로만 따져도 시댁에 드린 꿀은 엄청난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금액으로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너무 그걸 하찮게 생각하시는 거였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여보, 우리 엄마 2달 뒤에 환갑이신 거 알지? 어, 환갑이라고 막 들떠 계시더라고. 우리가 뭐 해줄지 기대된다면서. 우리가 뭘 해드려? 아니, 뭐, 환갑이니까 평소보다 좀 더 크게 해드리겠지만. 저는 놀라서 말했어요. 남편은 어깨를 으쓱하면서 자기도 그 정도로 생각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그러는 거예요. 환갑까지 2달 정도 남았으니까 그 사이에 자기가 임신해서 기쁜 소식 전해드리면 좋겠다. 그게 뭐 내 마음대로 되나? 안 되면 노력이라도 해봐야지. 자기 요새 살도 안 빼고 계속 찌기만 하더라? 고도비만이면 임신할 확률 더 내려간대. 남편은 눈에 약간의 경멸까지 담은 채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순간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명치로 훅 치받고 올라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시어머니하고 남편한테 임신 관련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제가 살이 찐 건 맞았어요. 솔직히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제가 외모 관리라든가 운동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저는 남편한테 뭐라고 말대꾸도 못한 채로 멍하니 있었고 남편은 한참이나 더 제 외모에 대해서 주절거리다가 밖으로 나갔어요. 남편은 처음에 처녀적 제가 체격이 좋고 털털해서 좋다고 했어요. 하지만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살찌고 외모 관리를 놓은 제가 싫다고 하기 시작했죠. 남자들이 원래 그런 건 알고 있었지만 제가 제 남편한테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타격이 정말 컸어요. 그리고 사실 남편이 그렇게 변한 데에는 제가 원인이라는 것도 타격이 컸죠. 제가 임신만 잘하고 아이를 제대로 낳았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아도 남편도 저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게 더 스트레스였죠. 원인은 모르는데 임신은 안 되고 나이는 먹어가는데 허송세월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으니까요. 저는 더 견딜 수가 없어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는 농장 일이 바쁘신지 그때 받지 않으셔서 저는 너무 서글퍼서 혼자 쭈그리고 앉아서 훌쩍거렸었죠. 그러다가 아버지가 다시 전화를 해주셨고 저는 아버지한테 제 사정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어요. 아빠, 저 진짜 아빠한테 이런 이야기 안 하고 싶었어요. 왜 그러니? 아니 얘야, 이야기해봐라. 대체 왜 그래? 그런 사정을 전혀 모르셨던 아버지는 당황하실 수밖에 없었죠. 저는 아버지 목소리를 들으니까 더 서러워져서 울어버렸고 말이 횡설수설하면서 나왔어요. 아빠, 나 애 못 낳는다고 너무 구박받아. 나 진짜. 뭐? 이게 또 무슨 소리냐? 임신 안 된다고 나한테 너무 뭐라고 해. 그리고 사람 취급도 안 해줘. 나 맨날 시댁 가서 가정부처럼 일한단 말이야. 그런데 나한테 너무... 제가 울면서 말하니까 아버지는 황당하고 기가 막힌지 말문이 막히셨어요. 그리고 찬찬히 저를 달래서 좀 진정하고 말하라고 무슨 일 있으면 아버지가 올라갈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죠. 그 덕분에 저는 아버지한테 조금 진정이 된 채로 사정을 전부 말씀드릴 수가 있었어요.
아버지한테 말씀드리면서 생각해보니까 사실 내가 대체 왜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려는 거지 싶은 거예요. 시댁이 뭐 엄청나게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저한테 뭘 아주 잘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결혼이 인생 목표였던 사람도 아니고요. 이렇게까지 불행한데 내가 이걸 버틸 이유가 없었어요. 게다가 아이도 안 생긴 채라 갈라서도 혼자 가뿐하게 날아갈 수 있었고요. 아버지는 이야기를 다 들으시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한 번 더 이야기가 나오면 내가 올라가마. 아버지는 화가 나시면 목소리가 도리어 차분해지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화가 나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죠. 무슨 일 있으면 꼭 말해라. 내가 너 그렇게 불행하라고 시집 보낸 거 아니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너무 든든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꼭 말씀드리겠다고 하고서 전화를 끊었죠. 그렇다고 해서 바로 뭐 아버지한테 이혼하겠다 말씀드리지는 않았죠. 그런데 하루하루 갈수록 남편하고 시어머니의 행동은 제가 참기 어려운 지경까지 갔어요. 계속되어 온 행동들이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나빠지기만 했거든요. 제가 참는다고 확신이 들었는지 더 모욕적인 언사나 과도한 행동들만 늘어갔어요. 사람이 참아준다고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참 많죠. 저도 그때 부당한 일을 당하면 참으면 안 된다는 걸 처음 깨달았어요. 시어머니 환갑날 환갑잔치를 해야 한다면서 준비를 하라고 시키시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뷔페 식당 같은 곳에 가서 밥 한 끼 먹으면 간단할 텐데 그건 또 싫으시대요. 꼭 저희 집에서 차려놓으면 와서 밥을 드시겠다고 하더군요. 정말 속도 터지고 내가 대체 왜 시어머니 환갑잔치상까지 차려야 하는지 알 도리가 없었어요. 하지만 뭐 별 수 있나요? 속으로는 갈라서기 직전까지 왔지만 그래도 어쨌든 완전히 이혼하기 전까지는 책 잡히지 않게 원하는 걸 해주자 싶어서 원하시는 대로 상을 꾸역꾸역 차려냈어요. 시어머니가 친척들까지 부른다고 하셔서 그러시라고 했죠. 뭐 어차피 양만 늘리고 숟가락만 더 넣으면 되니까요. 환갑 당일이 오자 시어머니가 초대한 친척들이 들어오셨죠. 시댁 쪽 친척들이 하나 둘도 아니고 10명 넘게 저희 집으로 들어오니까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거실에 긴 상을 몇 개 붙여서 음식을 차려두었는데 친척분이 고생 많았겠다면서 칭찬해 주셨어요. 그리고 곧 시어머니도 오셨죠. 시어머니는 꼭 자기가 음식 차린 것처럼 상 둘러보면서 웃으시더라고요. 별거 차린 건 없는데 많이들 드세요. 아유, 별게 없다뇨. 이렇게 훌륭하게 차리셨는데. 친척분들이 웃으면서 시어머니한테 선물을 주고 시어머니가 인사치레를 하는 동안 저는 부엌으로 바삐 움직이면서 사람들 음식 시중을 들어야 했어요. 뜨거운 음식에 손을 대고 그러면서도 계속 음식을 내가고 그릇을 치우면서 속으로 아주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 이것만 끝나고 나면 이 결혼 끝내자 하는 결심말이에요. 시어머니는 깔깔 웃으면서 수다를 떨고 저희 남편을 옆에 앉혀놓고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그러더니 시계를 보고 제 얼굴을 번갈아 보면서 뭐라고 중얼거리시더군요. 저는 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고 가까이 가서 여쭤보았죠. 어머님,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그게 사돈어른 안 오시니? 네? 저희 아빠요? 왜요? 내가 사돈어른한테 뭐 부탁한 게 있는데. 저희 아빠한테요? 저도 모르게요? 저는 당황해서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흘기면서 눈살을 찌푸리셨죠. 아니, 뭐 사돈어른한테 내가 부탁 좀 드릴 수 있지 뭘 그러니? 너한테 말하기 껄끄러워서 그랬다.
어머님, 그런 말씀은 저한테 먼저 해주셨어야죠. 아니, 무슨 상관이야. 어른들끼리 말한 건데. 무슨 부탁을 하신 건데요? 다른 게 아니라 꿀 좀 더 갖다 달라고 부탁드렸다. 어차피 양봉하시니까 꿀 정도는 얼마든지 있으실 거 아니냐? 네?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어머님, 그걸 지금 여기로 갖다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 내 환갑날이라서 사람들한테 선물하고 싶어서 그랬다. 뭐 잔칫날 온 사람들이니 내가 며느리 덕 좀 보면 안 되겠니? 좋은 꿀 선물로 돌리면 내 낫도 살고 너도 기 살고 좋지 않겠니? 그걸로 왜 제 기가 살죠? 너무 그 머리 구조가 이해가 안 가서 저는 순간 멍해졌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지금쯤이면 도착했어야 하는데 왜 안 오시냐고 저한테 닥달을 했어요. 마치 꿀통을 맡겨놓은 것처럼 구시더군요. 아니, 시골 출신 며느리이면 이 정도는 좀 네가 알아서 해줘야 하는 거다. 시애미가 굳이 말하기 전에. 도리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가 시간 맞춰 안 오시는 게 너무하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대체 우리 아버지한테 무슨 민폐를 끼치시는 건지.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그때 벨이 울렸어요. 저는 급히 뛰어나가서 문을 열었는데 정말로 아버지가 서 계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아빠, 대체 이게 뭐? 그래, 네 시어머니께서 나한테 전화하셨더라. 꿀통 100개 갖다 달라고. 어머, 사돈어른 늦으셨네요. 시어머니가 높은 소리로 말하면서 밖으로 나오셨어요. 현관에 와서 아버지 뒤를 기대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시더군요. 꿀통 가져오셨죠? 지금 손님들이 많이 와 계셔서요. 그분들한테 좀 선물로 돌리려는데 패키지 신경 써주셨겠죠? 아버지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이 웃으셨어요. 저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요. 트럭에 조금 싣고 왔습니다. 아유, 그러시구나. 같이 가지고 올라오라고 제가 사람 좀 내보낼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 딸 얼굴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실 필요 없을 것 같네요. 네? 그게 무슨... 아버지는 뒤에 놓아두었던 대야를 들어 올리셨어요. 무슨 대야예요, 그게? 시어머니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쳐다보고 계셨고, 그때쯤엔 거실에 있는 친척들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희 쪽을 다 보고 있었죠. 꿀이죠, 뭐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걸 대야해? 사돈 원하시는 지리산 천연꿀팩 해드리려고요. 그 말씀과 동시에 아버지가 꿀 대야를 그대로 시어머니 머리 위로 덮어 씌우셨어요. 시어머니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로 몸이 굳어서 그대로 꿀을 뒤집어 쓰셨죠. 너무 창졸간에 일어난 일이라 저도 남편도 손님들도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시어머니는 끈끈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깨닫고 벌벌 떨면서 말을 더듬었죠. 대체 이게 무슨... 내 딸, 이따위 집안에 더 이상 못 둡니다. 자네도 마찬가지야. 아버지는 제 남편을 노려보면서 말씀하셨어요. 남편은 놀라서 움찔 뒤로 물러났죠. 지갑하고 소지품만 챙겨 나와라. 가자. 네, 아빠.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곧장 들어가서 지갑만 챙겨서 들고 나왔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셨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네가 어딜 가? 당신 지금 가면 이혼이야. 남편과 시어머니가 동시에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저는 그리 놀라지 않고 두 사람을 돌아보았죠. 이혼? 내가 원하던 건데 잘 됐네. 뭐라고? 그 결심 변하지 말고 이혼해줘요. 징그러워 죽겠어, 진짜. 욕심만 덕지덕지 많아가지고. 저는 그렇게 쏘아붙이고서 곧장 아빠 손을 붙잡고 나와버렸어요. 뒤에서 꿀을 잔뜩 뒤집어 쓴 시어머니가 비명처럼 히스테릭하게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그리고 그 후는요? 당연히 이혼이죠. 남편이 좀 뻗대기는 했지만 뭐 제가 마음이 돌아섰는데 어쩌겠어요. 갈라서면서도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난리를 피우시긴 했지만 그때마다 아빠가 강하게 대응해 주셔서 아주 다행이었어요. 그 이후로는 아빠의 농장으로 돌아와서 양봉을 도와드리면서 편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겠어요.